네, 금융의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500달러짜리. 그러면 이 국채를 이제 골드만삭스가 사와서 화폐 500달러를 재무부한테 줍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 국채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갖다 주면 이 국채에 근거해서 새로운 화폐인 New라고 써서 새로운 화폐 500달러를 만들어냅니다. 이 500달러가 골드만삭스에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으로 이 화폐가 뿌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재무부로 갔던 이 500달러 보이시죠? 이것도 뭐 신도시를 건설하든 뭐 다리를 놓든 여러 가지 미국의 국가 사업을 통해서 이 500달러도 민간 시장으로 이렇게 뿌려져 나오면서 화폐가 세상에 뭐 이제 통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했죠. 빚. 그래서 이 빚은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서 팔면은 이 사는 사람은 다시 국채를 주면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죠. 이자가 있으니까 국채를 누군가가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국채는, 이 빚은 당연히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뭐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담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담보. 자, 그러면 화폐 역사에서 이 담보에 해당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똑똑하시네요. 그것은 바로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누가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게 누구죠? 그렇죠. 바로 미국인데, 미국 전에 경제대공황 이전에 19세기에 누가 그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고 있었냐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이 당시에 영국이 기축통화였고요. 파운드화. 그래서 국제 무역을 할 때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고 이걸로 거래를 했고, 파운드화뿐만 아니라 금도 거래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당시 때 19세기에 우리나라 조선은 뭐였느냐? 변방국가였죠. 산업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 무역에서 소외된 나라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파운드화는 영국 지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딱 금을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금본위제. 그런데 이 금본위제는 금을 딱 보유한 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서 돈을 충분히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원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인데 경기가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이 금본위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통화량 조절이 어려워서 더 큰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행하는 화폐량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통화량 조절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대공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대공황은 상당히 유명한데 이때 극도의 경기 침체가 오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 화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폐 통화 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러니까 화폐를 자국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다음에 보호 무역주의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국제 무역량 자체가 대폭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가 계속 축소되는, 디플레이션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2차 세계대전도 터졌고요.
경제 대공황 자체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죠. 경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그 영국 다음으로 이제 세계 패권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면서 이때 1944년에 미국의 뉴햄프셔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 당시에 44개국이 대표들이 만나서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그 미국의 달러가 이제 본격적인 파운드화를 대신해서 기축 통화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달러를 지 마음대로 또 찍어내는 게 아니라 금 31g, 자 금에 근거합니다. 영국도 그랬듯이 이 금 1온스인데요. 금 31g을 한 35달러에 고정시켜서 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정 이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변동 환율이 아니라 각국이 다 고정 환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인 IMF, 그 다음에 세계은행인 월드뱅크가 그 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가입된 44개국 나라들 있죠. 이 사이에 회원국들 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도 꾸어주고 빌려주고 주고받고 이런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까지 안정된 통화 질서를 구축하다가 마침내 1971년 이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인데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1960년대랑 1970년대에 걸쳐서 우리가 관광으로 많이 가는 나라 있죠. 베트남 아시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베트남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양의 많은 화폐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금이 한정된 금의 양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 마음대로 베트남 전쟁한다고 달러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해줄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불만들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독일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한테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배째 나 안 바꿔줘 하고 이제 금태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금과 달러의 교환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종이 화폐를 찍어낼 거야. 미국이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기어 뭐 이런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정 환율이 없어지고요. 지금과 같은 변동 환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가 매일매일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그냥 자기 힘만 믿고 화폐를 많이 찍어냈다면 아마 미국의 패권은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누가 발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970년대죠. 닉슨 쇼크가 일어나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로 이제 통화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데 그거를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이 페트로는 이제 석유를 뜻하는 겁니다. 1970년대부터 진짜 전 세계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수출국이 모두 석유를 무엇으로만 결제하도록 만들어 버렸냐면 달러로 결제하도록 국제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은 무조건 석유를 사야 되잖아. 석유를 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달러가 있어야 되죠. 달러가. 그래서 달러의 국제적 위상이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석유를 사야 되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모아올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어떻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를 화폐를 받아올까? 이게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 기반의 국제 무역 시스템이 정말 그 이후로도 원활하게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가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달러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럼 그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샀냐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를 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도 미국의 달러 시스템은 아주 괜찮게 돌아갔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하고 미국의 달러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미국의 국채를 사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채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금이라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국채를 사줘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누가 사줬다?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진핑 아시죠? 시진핑. 2012년에 시진핑이 중국의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야금야금 대놓고 미국의 국채를 줄여 나갑니다. 안 삽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미국의 종이화폐 달러는 계속해서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이게 불안정해집니다. 세계의 금융질서가 불안정해진다. 위기가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언제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7월 얼마 안 됐죠? 2025년 7월에 크립토 3법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나이에 비해서 좀 약간 변화를 싫어하는 옛날 사람적인 기질이 예전부터 강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가 생겨날 때 컴퓨터 학원에 다니다가 때려쳤는데 컴퓨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다가 인터넷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인터넷도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2007년도에 제가 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인가 그 사람이 나오더만 스마트폰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2007년에. 근데 제가 폴더폰 있잖아요. 접었다 펴졌다는 거. 그걸로 제가 살았는데 2010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야 하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은 10년 이내로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화폐 대신에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중국이 사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미국의 국채를. 그 미국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게 법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법이 통과됐는데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쯤에 찍으려고 했는데 게을러서 이제 지금 찍게 됩니다. 이게 왜 등장했느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게 또 중국이 등장합니다. 2017년에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다 퇴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길이 다 막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관심이 없는데 비트코인에 왜 구매하려고 했을까요? 중국이 2000년 이후로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중국에 많았겠죠. 그런데 이 중국의 부자들은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 그래서 이 독재 국가는 이 민간인의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재산을 언제든지 갈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은 중국의 안과 밖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이것도 중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중국계 미국인이.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실물 화폐인 1달러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담보예요, 담보. 이 담보물에 근거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제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디지털 화폐인 딱 1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왜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원화를 쓰니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구본을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보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국의 화폐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돈을 기축통화도 아닌데 자기 나라 화폐를 무진장 복사해서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막 상승하죠. 그래서 이쪽의 나라의 사람들은 부자들도 중산층도 그렇지만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리합니다. 자국 화폐로 월급을 받거나 돈을 받으면 화폐 가치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냐면 웬만하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달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있기에는 이 각 나라의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도 많이 하고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때리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지금 이쪽 나라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도 예를 들게요. 필리핀 사람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해외로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을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옛날에는 원화 받아가는데 지금은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원화로 줬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 줬다 치자.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은, 필리핀 노동자는 300만원 받고 나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 가족한테 보내죠. 그러면 그 달러가 다시 자기 나라 가족들한테 페소로 바뀌면서 중간에 수수료로 정말 많이 뜯겨 나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기 가족한테 보내는데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죠. 은행이나 신용카드망을 전혀 거치지 않고요. 오로지 스마트폰 대 스마트폰으로만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간 수수료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이용하는 화폐량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P2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이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동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코인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시대적인 배경 자체가 탈중앙화거든요. 그래서 동등하다는 뜻의 피어가 이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퍼스널 투 퍼스널, 그냥 개인 대 개인, 스마트폰 간의 거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주요 금융기관, 아까 선생님이 제가 2025년 7월에 법제화가 딱 됐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블랙락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행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우리나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여러분들 비트코인 할 때 이야기가 들어봤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단지 비트코인은 가격이 막 요동치잖아요. 자산으로서.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의 1코인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바꾸는 금융 세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꼭 10년 이내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저는 정말 쓰기 싫었는데 평생 안 써도 상관없겠지 했는데, 아니 고작 2007년에 등장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쓰는데
2010년이 걸렸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체육쌤인데요. 그 체육쌤도 진짜 2010년대 중반인가 10년 이내로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송금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수료가 작게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왜 제가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들이 들어야 되냐? 경영학과, 경제학과 학생들이 금융권에 많이 취업하죠. 근데 은행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금융세상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 방송을 듣는 아는 지인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님,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기술이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죠. 이 가상이란 말 틀렸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크립토, 암호화폐라고 하죠. 이제 암호화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큰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상이 아마 10년 안에 펼쳐질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엔진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국채를 발행할 때는 금같이 생긴 담보가 있든가 아니면 미국이 짱이라고 인정을 하고 중국처럼 그 이전처럼 국채를 누군가 계속 사주는가 그래야 달러 통화 질서가 유지된다. 계속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찍어낼 수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달러로 담보로 들어온 거 있죠. 이 현금. 이것을 무엇으로 사는 구조냐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 이상 미국 국채를 사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안심하고 또 수십 년 동안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망했듯이 로마가 망했듯이 미국도 지금 패권의 마지막 단계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국채를 누가 사주게 되는 구조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사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누구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냐? 바로 전 세계 민간입니다. 전 세계 민간인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민간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그 달러에 근거해서 국채를 사게 되는 구조죠. 즉, 아니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니까 결국 미국 정부가 생각한 게 뭐냐? 알겠다. 중국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하면 되겠네. 한국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업 및 개인의 비용 절감과 거래 효율성 증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행히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삼성 예를 들면 삼성이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열사 간에 자금 거래할 때 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서 은행 수수료, 업무 처리 비용 다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삼성을 언급했냐면 결국 스마트폰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삼성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참고로 오태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을 수년 동안 너무 싫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조재현 닮아가지고 그 영화배우 있잖아요. 그 좀 나락간 좀 범죄행위 저지르고 얼굴이 너무 닮아서 좀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GDP가 깎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나.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금융기관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금융기관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래서 금융기관이 규제 및 관리 감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체제가 정비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말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태어난 본질적인 특성상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 다음에 오늘 2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3편도 한번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